똑똑 솔깃한 라디오. 포키니 동화 극장. 영혼의 소리 잼배 지은이 홍종이 다섯 번째 이야기 촌장의 딸 구파이 어디선가 북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심장에서 울리는 소리 같았어요. 레테이파는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북소리를 따라했어요. 그러자 북소리가 레테이파의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레테이파는 어깨를 들썩이며 북소리를 따라갔어요. 따라가다 보니 방금 쫓겨난 촌장집의 마당을 지났어요. 북소리는 마당 건너편 나무 그늘 속에서 들렸어요. 이놈의 자식이 어딜 또 들어와? 덩치 큰 어른이 쫓아나오더니 레테이파의 뒷덜미를 잡아 번쩍 들어올렸어요. 레테이파는 대롱대롱 매달려 발버둥을 쳤어요. 아쉽게도 북소리가 뚝 그쳤어요. 달쿠씨, 그만둬. 날카로운 소리가 덩치 큰 어른의 손찌검을 막았어요. 덩치 큰 어른이 얼른 레테이파를 내려주었어요. 그늘에서 여자아이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차림새를 보니 촌장의 딸이 분명했어요. 달쿠씨, 너도 좀 맞아볼래? 여자아이가 나무 신발을 신은 채 덩치 큰 어른의 정강이를 걷어찼어요. 정강이에서 나무까지 부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덩치 큰 어른이 아픔을 참지 못하고 경중경중 뛰었어요. 바무에게 걷어차였던 쿠막지 아저씨의 모습과 똑같았어요. 일만 시키면 될 것 아니야. 왜 아이들을 괴롭히고 난리야? 여자아이는 몹시 화가 나 있었어요. 여자아이는 덩치 큰 어른을 쫓아가 기어이 한 번 더 발길질을 했어요. 덩치 큰 어른이 꽁지가 빠지게 도망쳤어요. 너도 일하러 왔니? 그때서야 여자아이가 레테이파에게 물었어요. 레테이파는 얼른 머리를 끄덕였어요. 요즘 농장 일거리가 줄어들어 아이들을 내보낸다던데. 여자아이가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너 리듬 좀 타더라. 한 번 더 해볼래? 여자아이는 레테이파가 북소리에 맞춰 어깨를 들썩이는 것을 본 모양이었어요. 레테이파는 몹시 창피했어요. 일단 따라와봐. 여자아이가 나무 그늘 속으로 들어갔어요. 나무 그늘 속은 시원했어요. 탁자 위에는 음식이 가득했어요. 너는 뭐 좀 먹고 있어? 나는 잼배를 칠 테니. 여자아이가 레테이파의 건너편 의자에 앉았어요. 그러고는 북을 가랑이에 끼웠어요. 레테이파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북이었어요. 여자아이의 두 손이 북을 쓰다듬듯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였어요. 북에서 물이 흐르는 듯한 소리가 났어요. 레테이파는 자신도 모르게 북소리에 끌려 우선 물을 마셨어요. 물을 마시며 목구멍으로 여자아이가 치는 북소리를 느꼈어요.
이어지는 북소리가 졸아들었던 레테이파의 배를 잔뜩 부풀려 놓았어요. 레테이파는 손에 집히는 대로 탁자 위의 음식을 뱃속에 집어넣었어요. 계속되던 북소리가 뚝 그쳤어요. 어느새 탁자 위에 있던 음식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여자아이는 레테이파를 먹이기 위해 일부러 북을 친 듯 했어요. 정말 마법과도 같은 북소리였어요. 허겁지겁 먹는다 해도 그 정도로 먹었다면 시간이 꽤 걸렸을 거예요. 그러나 레테이파가 느끼기에는 정말 눈 깜빡할 사이였어요. 잘 먹었어? 여자아이가 북을 두 팔로 끌어안으며 상냥하게 물었어요. 레테이파가 재빨리 불룩 나온 배를 손으로 가렸어요. 내 이름은 구파이야. 네 이름은 뭐니? 여자아이가 물었어요. 레테이파. 밤에 태어난 아이라는 뜻이래. 레테이파는 기분이 좋아져 묻지도 않았는데 이름의 뜻까지 말해버렸어요. 배가 부르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기분을 불러올 줄은 몰랐어요. 너희 아버지 어머니는 참 좋은 분들이구나. 그런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다니 말이야. 여자아이가 빙그레 웃었어요. 어쩐지 슬퍼 보이는 웃음이었어요. 레테이파는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띠루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라고 말하려고 했어요. 이 잼베 말이야. 예전에 농장 일을 하러 오시던 띠루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거야. 갑자기 여자아이의 입에서 띠루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레테이파는 너무 놀라 의자에 앉은 채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띠루 할아버지가? 레테이파가 흐트러진 몸의 중심을 잡으며 물었어요. 묻고 나서는 곧바로 후회를 했어요.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띠루 할아버지에게 당분간 비밀로 할 생각이었어요. 몸도 아픈데 걱정을 할까 봐서요. 응. 아주 멀리 사는 할아버지가 있어. 손재주가 굉장해. 어렸을 때부터 내 장난감은 다 만들어주셨어. 여자아이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다행히 여자아이는 레테이파가 띠루 할아버지의 손자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띠루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만들어주신 게 이 잼베야. 잼베를 치면 죽은 엄마하고도 마음이 통한다고 했어. 여자아이가 쓸쓸하게 말했어요. 죽은 엄마하고도? 레테이파는 말을 하고 나서 아차 했어요. 그런 것은 묻는 것이 아니거든요. 응. 여자아이가 망설이지도 않고 대답을 했어요. 그렇다면 정말 여자아이는 죽은 엄마와도 마음이 통한다는 뜻이었어요. 레테이파는 너무 신기해서 잼베를 찬찬히 살펴보았어요. 굵은 통나무를 파낸 소리통 한쪽에 가죽을 씌웠어요. 그 가죽을 빙 둘러서 팽팽하게 끈으로 조염했어요. 잼베를 만들기 위해서는 힘이 많이 들 것 같았어요. 여자아이의 말처럼 띠루 할아버지가 만들기를 잘하는 것은 맞아요. 띠루 할아버지의 손에 닿으면 모든 것들이 쓸모있게 변했어요. 막대기도 그랬고 돌멩이도 그랬고 하다못해 바무에 빠진 털도 멋진 새가 되어 날아다녔어요. 띠루 할아버지가 농장에 일을 하러 가면 레테이파는 바무와 함께 그것들을 가지고 하루 종일 놀았어요. 이 잼베를 만들다가 띠루 할아버지의 손가락 끝이 이렇게 잘렸는데 말이야. 지금은 괜찮은지 모르겠어. 여자아이가
왼손 검지를 세우며 걱정을 했어요. 맞아. 여기 손톱이 다 날아갔었어. 레테이파는 너무 반가워 자신도 모르게 왼손 검지를 세워 다른 손가락으로 잘려나간 곳을 짚었어요. 매일매일 띠루 할아버지의 상처를 치료해 준 것이 바로 레테이파였거든요. 여자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런 레테이파를 바라보았어요. 소설 들려주는 여자. 안녕하세요. 안톤 체호프의 관리의 죽음 들려드립니다. 관리의 죽음. 안톤 체호프. 어느 멋진 저녁, 이에 못지않게 멋진 회계원 이반 드미트리치 체르비아코프는 객석 두 번째 줄에 앉아서 오페라 글라스로 코르네빌의 종을 보고 있었다. 공연을 보면서 그는 행복의 절정에 다다른 기분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소설에서는 이 그런데 갑자기와 자주 마주치게 마련인데 작가들이 그러는 것도 당연하다. 인생이란 그처럼 예기치 못한 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가 얼굴을 찡그리더니 눈을 희번덕거리며 숨을 멈추었다. 그는 오페라 글라스에서 눈을 떼고 몸을 숙였다. 그리고는 애취, 보다시피 재채기를 한 것이다. 그 누구라도, 그 어디에서라도 재채기를 막을 수는 없는 법이다. 농부도 경찰서장도 때로는 심지어 국장님도 재채기를 한다. 누구나 재채기를 한다. 체르비아코프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손수건으로 얼굴을 훔친 다음 예절 바른 사람답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재채기 때문에 남에게 폐를 끼친 건 아닐까. 한데 저런 당황스런 일이 생기고 말았다. 그는 앞에 첫 번째 줄에 앉아있던 노인이 자신의 대머리와 목을 장갑으로 열심히 닦으며 뭐라 투덜거리는 것을 보았다. 체르비아코프는 그 노인이 운수성에 근무하는 브리잘로프 장군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저분에게 침이 튀었어. 체르비아코프는 생각했다. 우리 부서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곤란하게 됐고 사과를 해야지. 체르비아코프는 헛기침을 하고 나서 앞으로 몸을 숙이고 장군의 귀에다 속삭였다. 용서하세요, 각하. 제가 침을 튀겼군요. 본의가 아니었습니다만. 괜찮아요. 괜찮아. 제발 용서하십시오. 저는 그저 저도 모르게. 앉으세요, 제발. 공연 좀 봅시다. 체르비아코프는 머쓱해서 바보 같은 미소를 짓고 다시 무대 쪽을 보았다. 보기는 봤으나 행복감은 더 이상 느낄 수 없었다. 불안감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다. 휴식 시간에 그는 브리잘로프에게 다가갔다. 주변에서 얼쩡거리던 그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더듬더듬 말했다. 제가 침을 튀겼습니다. 각하 용서하십시오. 전 그저 다만... 정말... 난 벌써 잊어버렸다니까? 아직도 그 얘기요? 장군은 그렇게 말하며 신경질적으로 아랫입술을 떨었다. 잊어버렸다고 하지만 눈에는 원한이 담겨있는걸. 체르비아코프는 그렇게 생각하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장군을 흘깃거렸다. 말도 안 하려고 하네. 내가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을 해야 될 텐데. 재채기는 자연의 순리라고 말이야. 안 그러면 내가 일부러 침을 튀긴 거라고 생각할 거야. 지금은 그런 생각을 안 하더라도 나중에 그러겠지. 집에 돌아온 체르비아코프는 아내에게 자신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가 보기에 아내는 이 사건을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그녀는 깜짝 놀라긴 했지만 브리잘로프가 다른 부서 사람임을 알고는 안심했던 것이다. 그렇더라도 당신이 가서 사과하세요. 그녀는 말했다. 안 그러면 당신이 사람들 있는 데서 예절도 못 차린다고 오해할 테니. 그래, 바로 그거야. 사과를 했는데도 그 사람은 뭔가 이상했어. 한마디 대꾸도 없더라고. 하긴 제대로 이야기할 시간도 없었지만. 다음 날 체르비아코프는 새 관복을 차려입고 말끔하게 면도한 다음 브리잘로프에게 해명하러 갔다. 장군의 접견실에는 청원자가 많이 보였고 그들 틈에서 바로 그 장군이 벌써 접견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장군은 몇몇 청원자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에 눈을 들어 체르비아코프를 보았다.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지만 카카, 어제 아르카지 극장에서 회계원은 여쭙기 시작했다. 제가 재채기를 했습조만 그래서 본의 아니게 침을 튀겼습니다. 죄송하... 그 무슨 쓸데없는...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요? 선생은 무슨 일이시죠? 장군은 다음 청원자에게 고개를 돌렸다. 말하기 싫다 이거군. 체르비아코프는 그렇게 생각하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화가 났다는 얘기야. 아니, 이대로 내버려둬선 안 되겠어. 해명을 해야지. 장군이 마지막 청원자와 면담을 끝내고 내실로 향하려 할 때 체르비아코프는 황급히 그를 쫓아가며 중얼거렸다. 카카, 제가 감히 이렇게 폐를 끼치게 된 이유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참회의 감정 때문입니다. 본의가 아니었다는 걸 제발 알아주십시오. 장군은 울상을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여보세요. 날 놀리자는 겁니까? 뭡니까?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닫았다. 놀리다니 무슨 말이지? 체르비아코프는 생각했다. 놀리려는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 장군은 이해를 못하시는군. 그렇다면 좋아. 더 이상 이런 오만한 인간에게 사과하지 않겠어. 마음대로 해보라지. 편지를 쓰는 거야. 찾아가지 말고. 젠장, 안 찾아가겠어. 그런 생각을 하며 체르비아코프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편지는 쓸 수 없었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 보아도 무슨 얘기를 써야 될지 몰랐던 것이다. 결국 다음 날 장군에게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 카카, 저는 어제 와서 폐를 끼친 사람입니다만. 장군이 그를 의아한 눈길로 쳐다보자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건 각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놀리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만 재채기를 하고 침을 튀긴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려던 것이었지 놀리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감히 각하를 놀리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웃었다면 그건 높으신 어른에 대한 존경심 때문입죠. 제가 설마... 장군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부들부들 떨며 소리를 빽질렀다. 뭐라고요? 체르비아코프는 두려움에 질려서 속삭이듯 물었다. 꺼지라니까! 장군이 발을 구르며 되풀이 말했다. 체르비아코프의 뱃속에서 무언가가 터져버렸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상태로
그는 문을 향해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흐느적 밖으로 걸어 나갔다. 기계적으로 걸음을 옮기며 집에 돌아온 그는 관복을 벗지도 않은 채로 소파에 누웠다. 그리고 죽었다. 질투는 나의 힘. 기형도.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나 가진 것 한식밖에 없어.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워보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